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일요일이고 한국은 월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좀 분주하게 한 주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지난 몇 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토요일에 미국 날짜로 북 리뷰를 해드렸는데 어제부터 조금 바꿔서 미국 날짜로 토요일, 한국 날짜로 일요일에는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하는 위크엔드 리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북 리뷰가 일요일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또 스튜디오를 조금 옮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소리가 조금 다를 것 같고, 오늘 앞에 음악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아직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을 왜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지난주 한 주일 동안 미국에서건 또 한국에서건 북한 문제 때문에 헨리 키신저가 북한이 붕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던가 하는 것을 중국 측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지 된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난해에 발간이 됐고 저는 2014년 가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 질서, 월드 오더라는 그 책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읽으셨던 분들도 뭐 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게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책이라는 게 항상 읽고 나면은 또 뒤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안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젯밤에 제 느낌에는 아니 살기도 빡빡하고 한데 꼭 뭐 세계 질서 이런 책까지 우리가 읽어야지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예상과 예측과 진단, 뭐 예단 같은 것들이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자타가 인정을 하는 그런 똑똑하고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다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이게 뭐가 소용이 되는가? 뭐 좀 회의론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았더라 하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은 그런 이유에서 맞춘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이 정도 되면 이 세상에 해야지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는다 싶어서 세계 질서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쓴 헨리 키신저는 미국에서 뭐 가장 유명한 국무장관이고, 그가 이제 국무장관을 떠난 지가 뭐 수십 년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최고의 국무장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논쟁이 많은 국무장관, 그리고 리처드 닉슨과 포드 시절에 뭐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거쳤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정치학 교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공직자로서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타워에서도 만나고 백악관에서도 만나고 트럼프 사위를 지켜 세우고 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올해 나이가 94살인데도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뭐 본인 사업을 위해서도 뭐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비행기를 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 자체는 91세 때 썼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가 죄송합니다. 2013년이 본인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1세에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를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지역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구성한 책입니다. 원래 이제 또 독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나치를 피해서 1938년도 15살 때 미국으로 뭐 망명하는 거죠. 뭐 런던을 통해서, 그리고 20살 때 미국 시민이 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중공과 그 당시 뭐 중공이었죠. 핑퐁 외교, 닉슨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노벨 그 평화상 수상자가 됐는데 그 베트남전 그 휴전을 이끌었다 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2년쯤 되니까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나중에 그 메달도 반납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 키신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느냐 해서 그 평화상 그 수상을 하는 위원회 멤버가 2명이 거세게 항의하다가 그 위원 자리를 내놓기도 했고 이제 또 다른 그와 함께 그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처음부터 이 상 받는 것을 거부했었고요. 그 레특토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국제적인 그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해서 본인이 뭐 회장도 하고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라고 해서 그 전에도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또 천안문 사태 때 등소평을 지지했죠. 그리고 미국이 경제 제재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1989년도였었잖아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자가 폭로하기를 그가 그해 3월에 1989년도에 회사를 세워서 그가 세운 그 델라웨어의 미국의 그 페이퍼 컴퍼니가 많잖아요. 해서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등등으로 해서 공산당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뭐 7,500만 달러 이득을 봤다고 하니까 헨리 키신저를 아주 그 깨끗한 마음만 갖고 국가를 위해서 순수하게 일한 그 무슨 어떤 그 정치인 내지는 정치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 정부에서 일을 했고 지금도 이제 공화당 정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 오더 세계 질서라는 책이 나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도 비교적 굉장히 그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오바마 아래서 뭐 좀 좋게 책 평도 써줬고 그때 워싱턴 포스트인가 썼는데 써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다 미국에서도요. 끼리끼리 연관됩니다. 그래서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의 아주 그 참모가 헨리 키신저 그 재단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서로 다 엮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저널리스트 또 인권 운동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헨리 키신저가 아주 그 망측한 아주 그 사리사욕도 부리고 교활한 그 유대계 그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그야말로 1965년 이후에 가장 효율적으로 일한 국무장관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예전에 그 책을 쓴 것을 보면은 뭐 데카르트라든가 소크라테스 그런 많은 뭐 칸트라든가요 도스토예프스키 헤겔 또 누구죠 스피노자 뭐 이런 그 사람들을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그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있었던 사람이 과거의 세계의 질서가 어땠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쓴 책이기 때문에요.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일단 좀 책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계 질서라는 것이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시작이 17세기 유럽에서 그 30년 전쟁 끝나고 이제 그 베스트팔렌 그 평화 조약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중국의 그 중앙 주권적인 철학 또 그 이슬람 그쪽에서는 종교지상주의 미국은 민주적인 그 이상주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결국은 뭐 이상주의를 포기하면은 안 된다. 그러나 효율적이려면은 굉장히 감상을 떨궈낸 그런 그 분석과 함께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로 그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젊었을 때는 내가 뭐 역사의 의미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나이 들어서 보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의 의미는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더라. 뭐 겸손함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질서를 첫 번째 유럽 또 그 아랍 국가 중국 거기 한국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전에 대해서 몇 페이지를 할애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이렇게 돌아와서 정리를 하는 것 먼저 이제
네, 잠시 뒤에 먼저 그 유럽에서의 그 세계 질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그북 리뷰 오늘 그 헨리 키신저가 쓴 세계의 질서 그 월드 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그 질서가 있는데 헨리 키신저는 진정한 의미의 그 세계 질서는 이제까지 그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뭐 우리 시대의 세계 질서로 그 통하는 게 400년 전에 서유럽에서 구상된 독일 지역 그 베스트팔렌에서 체결된 평화 조약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대륙이나 문명은 개입하지 않고 심지어 그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30년 전쟁이 끝났고 지칠 대로 지쳤던 그런 그 국가들 전쟁에 참전해서요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서로 그 유럽에서 그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전반적으로 세력 균형을 이렇게 이루어서 서로 이제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던가 하는 그 검은 마음 그런 것을 야심을 억제하는 독립적인 국가들로 이렇게 가야지 된다 하는 게 그 가장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세계 질서라고 말하고 있는 베스트팔렌 그 평화 조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러시아는 그 이 조약에 그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의 경우는 정말 한 명의 그 통치자 그리고 뭐 종교도 그 통일됐었고 또 이제 모든 방향으로 영토를 좀 확장하겠다 하니까 좀 이념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자체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 같은 그 유럽 질서를 러시아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는요, 두 번째예요. 중국은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황제의 세력을 바탕으로 모든 그 시스템이 세워졌고, 그래서 중국은 본인들 그 국가가 세계의 그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그 수도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거기서부터 빛이 쫙 그 발휘된다. 해서 결국은 중국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장엄한 문화 그리고 또 아주 그 풍요로운 경제 이런 것으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우러러 보면서 우리가 우리 것이 이러니까 따라와라 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따라오도록 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중국적인 질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는 이제 그 신의 어떤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유일한 그 체계를 자신들 국가들이 세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세기의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그 찬란했잖아요. 로마 제국 그 유물도 다 차지하고 뭐 페르시아 제국도 포함하고 뭐 아랍 세계는 그 통일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 뭐 북아프리카 아시아의 그 광활한 곳 유럽의 일부까지 지배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따라라라라 거기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우리의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희들을 쳐버리겠다. 전쟁을 받던지 우리의 종교를 믿어라. 그런 것이요. 세상에는 하나의 그 제국 또 하나의 신앙 그 주권만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세 번째 그들이 얘기하는 세계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신세계죠. 미국의 경우는 뭐 City upon a hill 그 언덕 위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교도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만든 새로운 그 세계 질서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떤 그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도 똑같은 그 발언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때 평화, 뭐 균형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적대감이 좀 없어질 것이다. 공통의 원칙. 이게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의 임무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인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 책을 쓰던 2014년도 시점에서 보면은 모든 그 질서 개념 중에서 베스트팔렌 원칙만 세계 질서의 기초로 유일하게 좀 보편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도 자신들의 그 국제 질서에 대한
대한 청사진까지 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도 뭐 식민지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런 그 식민지와 식민지의 그 국민들에게 좀 주권이 이런 것이다 하고 그 본국에서처럼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은 또 베스트팔렌 그 조약을 내세우면서 독립하게도 해줬다는, 뭐 유럽에서부터 독립한 국가가 한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지금 세계 질서, 여기서 그렇게 그 보편적인 질서로 생각하는, 우리 뭐 간섭하지 않고 지키고 우리 것 우리 지킨다는 베스트팔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가 떠오르는 국가다. 앞으로 다음 세기는 우리가 그 이제 뭐 지배 내지는 제일 우뚝 그 올라와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뭐 대립해 나간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거의 그 서문에서 헨리 키신저 박사가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리뷰 너무 좋았어요. 뭐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뭐 시사주간지 타임, 뭐 칭찬의 찬사의 완전히 그 존경의 존중의 그런 그 분위기였거든요. 오히려 뭐 독일의 신문 같은 경우가 약간 이건 아닌데라는 지적이 있었을 그럴 정도인데, 아마 이 책의 경우는 큰 지금 네 가지의 뼈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뼈대가 전부 앞에 그 저자가 직접 쓴 그 서론에서 쓴 것이고, 이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뭐 몇백 페이지짜리 그 책이니까 유럽의 역사, 중국, 뭐 한국, 미국, 뭐 아랍권의 역사와 서로 그 전쟁하고 화해하고 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 뭐 읽으셔도 또 잊으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뭐 세계사 편력 이런 것에서 이미 우리는 그 과거의 그 세계사는 어느 정도 그 경험을 했고요. 물론 세계사 편력이 써졌을 그 당시는 아랍 국가와 뭐 미국 다른 나라와의 충돌이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로 나눈 것 가운데 첫 번째 이제 그 유럽의 그 세계 그 질서, 베스트팔렌 그 원칙에 대해서 쭉 유럽 그 역사 같은 것, 뭐 프랑스 혁명 이전 이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뚜렷한 국경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그 지형, 그 또 자원은 또 있고, 자원도 또 중간에 다른 그 국경이 애매한 곳들과 쟁취를 했어야지 됐고, 유목민족 뭐 이런 그 경쟁, 맹훈련,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보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뭐 어디다가 뭐 산에다가 두고 살아오면 키우고, 뭐 강한 또 그게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는 지금 휴가를 지내고 있지만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추운데 물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뭐 야산에서 그 버섯도 따고 한다 하는 그런 그 러시아만의 특질이 있는 것이고요. 또 러시아의 종교가 대단하기 때문에 소설가이기도 하고 민족주의자이기도 한 도스토예프스키가 러시아 민족에게는 보편적 교회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이 있다,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유럽의 그야말로 중심부에서 독일이 그 분단하는 그런 문제까지를 다 얘기를 하면서, 유럽은 2014년 이 책이 써졌던 당시에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서양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더욱더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하거나, 세 번째 유럽 이외의 강대국과 뭔가 묵시적인 좀 협약을 맺고 그들과 그 집단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도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힘들어진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본인은 대서양 공동체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인가? 라고 의문하고, 본인은 그렇게 되기를 열렬히 그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럽은 스스로를 어떻게 그 규정할 것인가 해서 미국과 그 유럽 양쪽에 물어봐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역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을 지지하고, 유럽연합이 좀 지정학적으로 공백 상태 되지 않도록 막을 만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다면서,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또 뭐 중요한 국방이요. 이런 것에서 미국과 유럽이 분리가 된다면 미국은 그 유라시아로부터 멀리 있는 그 고립된 지정학적인 섬이 돼버리고 유럽은 아시아와 중동 영향권의 어떤 그 작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속물로 변해버릴 것이다. 이게 헨리 키신저의 예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이슬람교와 그 중동, 혼란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은 세계 3대 종교가 그 생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복자와 예언자들도 있었고요. 모든 형태의 뭐 어떤 그 국내 질서, 국제 질서가 한 번쯤 생겨났다가 버려진 그런 곳이 이제 그 아랍 그 이슬람교와 뭐 중동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물론 그래서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계잖아요. 결코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오늘은 북 리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쓴 한국에서는 지난해에 발간됐습니다. 세계 질서, 월드 오더라는 책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질서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두 번째 그 중동 국가에서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초기에 굉장히 그 확장이 빨리 무섭게 됐잖아요. 그렇게 극적인 사건은 세계사에서 거의 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세기에 걸쳐서 여러 그 노력도 했고 세계는 그 뒤에 뒤집어졌다. 평창주의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또 뭐 평등주의를 향해서 나갔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매일 그 몇 번이나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이런 그 이슬람교의 기본적인 그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돼 버렸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일치성이 강조됐다. 미국과는 반대인 거죠. 미국은 정치와 종교를 항상 분리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어떠한 성향의 또 어떠한 당이 대통령을 내느냐에 따라서 종교 분리가 이제 공화당의 경우 조금 애매해지고 민주당의 경우는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일치가 되는 게 뭐 성스러운 의미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뭐 개종해서 뭐 우리의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정복되든지 선택하라는 게 이슬람교라고 말합니다. 이슬람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 세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체제를 수립하는 게 지하드, 성전, 투쟁을 통해서 이슬람교를 전파해야지 된다는 의무를 말한다면서 이슬람교가 이제 마음으로, 말로, 손으로, 칼로 지하들을 이제 이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책장 넘겨지는 소리가 조금 나요. 이미 읽으셨던 분들은 한번 또 더듬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세계 질서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호메드가 숨지고 나서 누가 도대체 이 승계권을 갖는가, 뭐 친인척이 가져야지 되느냐,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야지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려졌고 전통과 합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줄여서 말하는 게 이제 수니파고 이 뭐 복잡한 내용까지 다 지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이슬람교가 전체적으로 냉전 시대의 이슬람 세계와 이슬람이 아닌 그런 비이슬람 국가와의 관계가 이제 유럽의 베스트팔렌 방식을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시리아, 알제리, 이라크는 대체적으로 구소련의 정책을 지지하고 뭐 지금도 좀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련의 제도도 따랐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모로코는 미국을 지지하고 지금도 얼마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친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더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안보에서 미국이 많이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지만 그 밖의 국가들은 좀 왕이 아닌 그런 다른 국가로서 지금 좀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슬람교는 굉장히 좀 과격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쭉 아랍의 봄, 시리아의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것들도 말을 했고 아랍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지금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 긴급한 그 부분이 일부 좀 그 잃어버렸다. 이 뭐 미국이 9.11 사태로 인해서 빌딩이 무너지고 국방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공격받고 비행기로 사람들이 다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전쟁을 그 치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그 평화 협상의 주요 참가자들이 이란의 또 핵 보유 가능성, 그 지역에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조금 뒤로 갔다고 하는데, 벌써 2014년도에 이 책이 쓰여졌으니까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란의 핵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것을 동결하면서 그 대신에 그 오랜 동안 그 이란에 대해서 제재했었던 경제 같은 것을 풀어줬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없던 일로 하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쓰여졌었을 때와 지금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미국과 이제 이란과의 관계, 미국이 그 생각하고 있는 세계 질서, 이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뭐 이미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뭐 헨리 키신저는 책을 쓸 때는 일어나지 않았었던 사건이니까요. 오바마 대통령 그런 언급들은 하지 않았지만 쭉 좀 뒤로 가면서, 이란은 지금까지 그 당시에 그 헨리 키신저가 쓰기를 어떤 국가에도 이제 그 어떤 국가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국제적인 그 압력, 압박, 경제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핵 수준, 그 수준까지 도달한 국가로 나중에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란을 선제 공격을 할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것도 또 모르죠. 핵무기 능력을 키우면서 경제 제재를 견뎌낸 이란, 뭐 할 것 다 해본 겁니다. 이란으로서는 위협적인 그 새로운 힘을 얻은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이런 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여러 그 국내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핵 협상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라는 국가는 공통된 종교가 있는 국가도 아니고,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 여러 국가에서 그 번창했잖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물론 그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만 불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불교, 기독교 이런 이전에 유교라는 또 다른 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또 그 로마 제국에 대한 기억 이런 것과 비교할 만한 공통적인 제국에 대한 기억도 없는 그런 그 국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쓴 세계 질서 월드 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뭐 이게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책이니까 뭐 일본, 한국, 싱가포르처럼 생활 수준도 좋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발전한 국가들이 있고, 그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그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산업과 기술을 잃어버린 스탈린주의 그 가족 독재 국가인 북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달라졌죠.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이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에 뭐 의사도 보내고 태권도 사업도 하고 건축도 해주고 또 뭐 러시아의 벌모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스몰 비즈니스 아래서 일하고 중국에서 식당 오픈하고 다른 나라의 기간 산업까지 하면서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이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헨리 키신저가 일본을 빼고는 다른 나라를 식민 국가로 만든 나라가 없고 오히려 그 국제 질서의 희생자가 됐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한국전도 뭐 비슷하게 그 구소련과 미국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고요. 일본부터 설명을 하는데 여기 조금 들어둘 말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 정치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그 국가 가운데서 서양의 침입에 가장 먼저 단호하게 그 대응을 했었고, 봉건주의에서도 탈피해서 서양식 독재주의도 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민주주의를 그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굉장히 좀 유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끔 그 일본의 이 같은 그 유연한 태도가 중국 왕실을 놀라게 하고 별로 만족시켜 주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아시아 민족들은 거의 그 중국의 그 외교적인 의례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그래서 중국 황제에게 복종하고 조공이었잖아요. 조공을 당연히 그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대신에 이제 중국의 뭐 어떠한 또 그 중국으로부터 그 플러스 되는 베네핏도 받기는 했고요. 그런데 일본도 뭐 조공을 하면서도 그 자신들이 중국과 동등하다고 했고 가끔은 또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 이렇게 주기적으로 중국의 그 일본의 존재성을 알려왔다는 거죠. 일본의 그 전통적인 정치 철학이 일본 황제가 그 뭐 태양의 뭐 여신의 후손의 신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가정 같은 것을 해놓고 뭐 어느 나라나 다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그쪽에서 창조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 세계가 와 하면서 뭐 한국의 어떤 뭐 곰, 마늘 이런 것은 에이 만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아무튼 일본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1590년도에 통일이 됐잖아요. 1세기가 넘는 그 내란을 딱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얼마나 재밌어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비전을 선언을 하면서 세계 규모의 군대를 만들어서 요즘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인들 앞에 가서 중국 군대가 강해져야지 된다고 연설하던데요. 한반도까지 행진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세상을 그 완전히 본인들의 그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명나라에 가서 그 명나라 백성이 우리의 관습과 예의 범절을 그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그 의도를 얘기해서 조선 왕에게 그 당시 도움을 청하는 서한을 보냈더니 조선 왕이 아이 그런 일을 하기는요 하면서 경고를 하자 히데요시가 16만 병사 700여 척의 배를 끌고 공격을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이런 것이요. 그때 이제 그 이순신 장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조공 국가를 무너지게 놔줄 수 없었던 중국도 그 병력을 보내서 개입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전투 뭐 협상이 5년 그 당시에도 협상했네요. 전쟁하면서 모든 전쟁에는 다 협상이 있죠. 뒤에 한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하다가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침략군이 이제 후퇴했고 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일본이 또 진로를 바꿔서 쇄국 정책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일본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또 이제 그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는 새로운 그 평화주의 그것도 또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지금은 뭐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어떠한 그 방어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하면은 일본은 전쟁으로 파괴되고 나서도 또 그 경제대국으로 재건됐고 뭐 예를 들어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조금 그 무너지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본의 기적이 머지않아 미국의 우월한 그 경제적인 지배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그 도전 세력으로 자주 얘기가 된다. 헨리 키신저의 특히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바이겠죠. 그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본의 그 장점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단결, 국민적인 그 의무감이 문제가 날 때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큰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도 약탈이 없는 국민. 미국 사람들이 그런 점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항상 약탈, 폭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다고 했고 세계 질서에 있어서 인도의 경우는 인도는 뭐 위대한 문명이 있는 그런 국가죠. 힌두교의 고전 바가바드 기타가 있는 크리슈나 나무루티 또 그 왕자 그 아르주나 있는 그런 것들을 읽고 또 실제로 좀 그 인도의 그 문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제 정치에도 적용을 시키는 국가가 그 인도잖아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의 소극적인 저항이 그의 그 뛰어난 정신력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영국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영어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하는 식민 통치자들이 영국 사람들은 자유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 개념을 영국에게 이거 봐라 너희들 그 자유 뭐 하라며 이렇게 하고 자신들의 독립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그 세련되고 뭐 굉장히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인도의 그 큰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역시 그 다른 나라에는 많이 간섭은 하지 않고 베스트 팔레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독립국가 신생 독립국가의 총리 그 자와할랄 그 네루와 네루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딸도 대단하잖아요. 인디라 간디. 그 이후에 그 인도의 여러 그 총리들의 외교 정책, 그또 외교 정책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으로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나라가 인도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힘의 정치를 뛰어넘은 나라가 인도고 부분적으로는 뭐 세계 평화를 원한다는 원칙을 따랐지만 어느 나라나 안 그러겠어요. 국익을 항상 그 기본 바탕에 까는 나라가 인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무엇인가 뭐 이런 소제목에서 한국은 전기통신, 조선도 이것도 또 2014년이랑 많이 달라졌죠. 뭐 포스코, 포항제철 다 어떻게 됐어요? 선박. 그런 전략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를 바탕으로 굉장한 그 활기 있는 민주주의를 성취해냈다. 민주주의 부분은 그 촛불 그 시위 같은 것이 그 이후에 있었으니까 훨씬 이것을 강조했었을 텐데 2014년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조선산업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의 정책이 안정을 해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그 아시아 국가들은 또 북한의 붕괴는 오히려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한국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또 그 아시아의 질서가 충돌이나 협력 관계냐 이런 제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공제도는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그냥 스킵하고요. 아주 재밌는 예가 있는데 책을 읽으실 분들은 아마 맞이하게 되실 많이 또 알려진 것이기도 해요. 중국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와 이런 것을 가렸는가 하는 것이고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그야말로 그 세계 질서에 있어서 큰 기둥이기도 하지만 라이벌이기도 하잖아요. 미국은 실리를, 중국은 개념, 미국은 강력한 위협이 되는 국가를 이웃에 둔 적이 없고 중국은 뭐 또 국경선 주변에 강력한 상대가 없었던 적이 없고 미국은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고 하고 중국은 모든 해결책은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어낸다고 하고 미국은 당장 상황에 맞는 결과를 좀 쫓아가지만 중국 사람들은 점진적인 그 변화에 집중하고 미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 집중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일반 원칙을 찾아낸다. 중국식 사고는 부분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뭐 또 전통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비유를 했고요. 지금 미국과 그 중국의 시급한 문제는 북한과 관련이 있다. 뭐 당연한 것이죠.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서 일본과 남한은 핵 능력을 보유하려는 지금 원인, 명분을 갖게 되고 핵무기 보유로 대담해진 평양이 자신의 능력과 어울리지 않는 모험을 한다면 한반도에 또 한 차례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2014년도의 얘기고 지금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북한의 붕괴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까지 헨리 키신저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질서 개념에 대해서는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에서 모든 그 미국 대통령들을 전부 다뤘습니다. 해서 그저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하죠. 시간이 보니까 많이 됐어요. 해서 그 미국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셨던 사람, 함께 일했던 사람은 무조건 거의 잘했다고 하고 리처드 닉슨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이라크 전도 잘했다고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리처드 닉슨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헨리 키신저는 베트남전에 대해서 본인이 했었던 것의 성과까지만 얘기를 하지 그 성과가 종이 조각처럼 돼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메달을 반납했어야지 되는 그런 것은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리처드 닉슨의 그 어떤 그 나중에 그 아주 그 힘들게 물러나게 되는 그것도 베트남 전쟁으로 많은 것을 그 올려놓기도 했었는데 뭔가 이제 그를 끌어내려는 세력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미국 부분에서 한국 전쟁이 들어갑니다. 결론 없이 끝났지만 그랬지만 이게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산주의 측의 동기가 아주 복잡했다고 말합니다. 김일성이 1950년 4월에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을 했고 스탈린이 그래라 했는데 1949년 말에 모택동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부터 굉장히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위압적이다 하면서 스탈린이 기분 나빠했다는 거죠. 그 기분 나쁜 세력을 불안해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중국의 주변을 뭔가 위기 상황으로 돌리고 미국의 관심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리면서 미국의 일부 좀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했고, 그리고 이제 모택동은 김일성이 이제 헨리 키신저의 표현이에요. 아주 과장된 표현으로 자신에게 전달했을 스탈린의 주도적인 계획을 정반대의 이유로 따랐다는 거죠. 구소련에 의해 독립되는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국을 차지하려는 소련의 관심은 여러 세기에 거쳐서 그때 이미 입증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이제 대만에 전념하게 되면서 중국 통일이 100년이나 연기됐다. 한국 전쟁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은 모택동의 유일한 전략적 실수였다라고 누군가 중국의 탁월한 인사가 헨리 키신저 자신에게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기원은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과 소련의 음모라기보다는 공산주의 국제 질서 내부에서 서로 힘을 차지하기 위한 3자 간의 작전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닉슨에 대해서는 베트남 전쟁이 모든 관계국들의 에너지를 좀 없애게 했고, 그리고 어리석게도 워러게이트 사건을 닉슨의 오랜 비판가들이 가차없이 이용하면서 행정 권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렇게 이용당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헨리 키신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에 의해서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제 국무장관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닉슨이 나 내일 사임합니다. 포드에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국무장관으로서 헨리 키신저는 킵해 주세요 해서 이제 포드 때도 국무장관을 했었던 것이고요. 미국, 영국, 아프가니스탄 연합군 주도로 공격이 펼쳐지면서 탈리반이 권좌에서 물려났는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을 더 많이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철수를 택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라크, 본인이 사실은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었던 사람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여전히 존경한다. 또 개인적으로도 존경한다. 알고와 부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겨룰 때 헨리 키신저가 플로리다주로 날아가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것을 다 주도하고 바탕을 만들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목적도 숭고했고 헌신적이었었다. 그의 조국에 영예를 안겨줬다. 이라크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그때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추가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용감한 결정을 아주 잘 내렸는데 하원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본인도 지지했었던 이라크 전쟁은 잘못이 처음부터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저는 조금 걸렸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술, 균형, 인간의 의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족처럼 느껴져요. 그때 이미 91세가 됐었던 헨리 키신저고 이 책도 본인이 다 썼겠어요. 연구원들 다 자료 정리해주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큰 줄기를 본인이 가져갔을 텐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뻘쭘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을 갖고 있겠어요? 역사는 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강물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역사의 의미는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임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라는 게 늘 그 논쟁이 돼야지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쭉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상보다는 현실을 그 계속 강조를 하고요. 평화를 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평화도 그 현실적인 그 바탕에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 최근까지도 계속 뭐 일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이 책에 안 썼어요. 왜 그 욤키퍼 그 전쟁이 1973년도에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은 키신저에게 일찌감치 알려줬는데 뭐 유대인이고 또 뭐 하니까요. 또 국무장관이고 오히려 이 키신저가 거의 뭐 그 당시에 3시간이라나요? 늦게 닉슨에게 알려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전쟁에 가도록 시간을 주려고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이 아닌 그 좀 시사적인 책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의 그 바탕 같은 것도 함께 읽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공화당이지만 힐러리 클린턴도 빌 클린턴도 이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컨설팅도 하고 마이 프렌드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 캠페인 할 때 했잖아요. 책에 대해서도 좋게 써주고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헨리 키신저가 내 친구가 아닌 게 자랑스럽다. 뭐 헨리 키신저는 쿠바도 그 공습할 것을 막 그 부추겼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서 없던 일로 됐지만 그래서 버니 샌더스는 나는 헨리 키신저로부터 충고받지 않겠다. 힐러리 클린턴은 충고받겠다 했고요. 그래서 뭐 책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길어졌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짧게 하겠고 저는 내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오늘의 미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